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7일 새벽 1시 반이 넘어서요. 2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방송 한 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는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측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해서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꼭 심야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보도를 해드리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포항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지금 굉장한 피해가 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또 좋은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어려운 수색 작업이지만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가용장원을 총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러한 이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모든 또 기적과 희망을 품고 구조 작업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현장 지휘관은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철저히 기해달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기적 같은 정말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해병대가 말이죠, 장갑차를 동원을 해서 27명의 시민을 구조해 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7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주민 7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5명은 12시간이나 지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39살 먹은 남성하고 51세 여성은 지금 생명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나머지 여성 2명하고요,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꼭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수도 아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송원석 부대표, 정의용 재난대책위원장, 양금희 원내대변인하고 또 이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지 의원, 김병욱 의원, 그 다음에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미자 의원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쭉 둘러보고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특별 교부수의 지원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내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또 잘 챙겨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번 태풍과 관련된 포항 지역의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피해 상황 그리고 구제 동향에 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대통령실의 개편 작업이 바로 이제 내일이니까 추석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된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그래서 7일날 오후에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그동안의 개편 경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대통령실 개편은 일단락이 된다. 그리고 5년 내내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개편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개편도 당연히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그래서 맨 큰 것은요, 정무비서관 수석실에 정무 1, 2비서관이 바뀌는데요. 1비서관에는 전희경, 2비서관에는 장경상, 이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낙점이 됐다. 그래서요, 어제 대통령실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상견례까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결국 이 두 사람을 임명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선임 행정관과 행정관 자리도 이런 신임 비서관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충원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말이죠, 정무 비서실의 경우에는 홍지만 정무 1, 경윤호 정무 2, 그 다음에 허성우 국민제안,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0여 명의 행정학급 이하 실무진에게도 사직이 권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원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브리핑에서는요, 인적 개편의 취지와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김대기 실장이 설명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큰 물기는 이제 잡았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개편을 일단락 지은 뒤 보고 형식이 될지 아니면 중간 경과 설명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동적이다. 자, 그리고요, 일부 비서관급의 경질이라든가 교체가 추석 이후에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기 실장은요, 이미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고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래서 상시 개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지금 이 비대위를 새로운 비대위를 출연하면서 관련되는 뉴스들을 여러분께 정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본래 예상과 달리 주호영 기존 비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제 선임을 사실상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박주선 전 의원인데, 박주선 의원은 지금 윤심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박주선 의원은 이미 서진 정책, 그리고 특히 박주선 의원의 경우에 이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통합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호남 4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요 말이죠. 또 특히 말이죠. 지금 이재명의 카운터파트로서 아주 적임자다 이런 측면도 고려되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대표고, 그리고 이 박주선 이 전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또 4선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파트로서도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다. 자, 그리고 또 한때 총리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른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중량감, 지역 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이 DJ가 발탁했잖아요. 근데 DJ를 배우겠다. 이재명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카운터, 이 펀치를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당 기본적인 정상하고도 다르고 비상 상황인데, 당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당을 비상 상황을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또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내일 오후에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박주선 의원 발부서도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죠, 당무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선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법원에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법률적 사법 리스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비대위를 꾸리고 있고요. 비대위원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몇 명만 살 것이다. 이런 또 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대위 출범 일단 추석 전을 목표로 했는데요. 8일날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보면 오전에 비대위원까지 전부 다 임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은 추석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권성동 지금 현 직무대행도 말이죠. 비대위를 구성하고 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사표를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임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우선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이분이 전에 한번 원내대표를 했지만은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대출 의원, 그 다음에는 4선의 기박용 의원, 그 다음에 3선의 윤재옥 의원, 이 4명 정도가 현재 원내대표 출마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이의 신청을 이미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시사저널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율에 맡겨달라. 이런 취지의 자료를 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치를 한 거예요. 가처분 이제 집행정지 신청,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자료 제출. 이 세 가지나 한 거. 이거를 이제 법원이 받아들일지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나 요청했다는 얘기는요. 법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추가적인 논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의견자에는 어떤 걸 올렸느냐. 최근에 발간된 시사 저널에 말이죠. 박형명 변호사의 칼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칼럼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박형명 변호사는 누구냐? 서울 남부지법 황정수 부장판사의 한테 제출한 분이 제출한 이 자료,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사전에 실린 칼럼 내용이 뭐냐?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고도의 자율성, 자치가 보장돼야 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추가적인 자료를 냈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이유 보충서에서도 말이죠. 사법부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활동이나 정치에 개입해서 정당활동이나 정치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 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 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 거치는 한 그 자주성과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96년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YS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문 일부도 인용해서 객관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 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만큼 이번 이 법률 투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에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양심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여론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관련 각종 자료, 이의신청, 이 논지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이게 왜냐면 14일 날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추석 밥상머리 대화의 소재로 이러한 논거를 우리가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측의 입장을 쭉 보면요. 이준석 대표, 우선 비대위원장 몰망에 오른 거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 이렇게 딱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은 한다. 이렇게 전쟁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도요.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 비대위원장을 딱 찍지는 않았어요. 전국위에 회부를 안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에 넘겨서 전국위가 의결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권한, 권성동 원내대표야. 그 권한 정지를 신청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처분을 받아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당대표다. 권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온 바, 당대표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요. 기존의 당헌 규정과 충돌하는 등 계속된 분쟁을 야기하는 졸속적 개정안이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 그래서요.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미는 이 모든 1차의 과정이 하나의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인데 가처분 결정 이후 당원들의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 없이 대의 기구에서 의결했다. 즉 상임 전국에서 의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규 전국위원회 규정 제4조는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이번에 서병수가 소집하지 않았잖아요. 당 대표가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절차적 하자를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하죠. 그 다음에 박주선이 됐든 누가 됐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돼도 가처분 신청하죠.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고비가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여기에 김웅도 말이죠. 본인의 페북에 김웅은 이준석의 이해관이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훔친 자전거와 비교하면서 이번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조치가 법률적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훔친 자전거가 장물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 대처법이란 글을 올리면서 당원 개정 절차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전거가 장물이지 핸들 바퀴 프레임은 장물이 아니다 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징부만 정치됐고 비대위원의 지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을 자전거에 빗대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통하면 자전거를 훔쳤을 때 이미 주인 품을 떠난 것이니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우긴다. 그러면서요. 혹은 자전거를 친구에게 넘기고 더 이상 장물이 아니니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위협한다라고 비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장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좌파 논리라고 또 설득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낚아치라고 다른 자전거라고 우긴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것을 낚아칠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총의가 덜 모이고 있다. 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9월 2일 상임 전국위가 박수로 표결을 가름한 점. 8월 9일 전국위보다 9월 2일 전국위 찬성 표결 수가 더 적어진 점. 전국위 소집권자인 당 대표가 아닌 의장 대행자, 즉 윤두현 부의장이 소집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결론 대리인단은 이준석 측의 대리인단은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받게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잇따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1년의 비대위의 출범 과정 및 의결 과정은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당원 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측의 이 변호인단은 주장 이미 재판부에서 한번 받아들인 바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도 이미 법률가는 아니지만 지적했듯이 소급 적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일반론적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기본 원칙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고비를 좀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요. 16일 날 조사한다. 이거를 경찰에서 언론에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측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경찰의 언론 플레이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경찰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소권 없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을 뿐이지 성상남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증거인멸 의혹 이거 현재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무고죄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이 이제 추가 징계 이미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 입장을 발표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